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혜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혜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방금 들은 말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손에 든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님,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를 보니 라윤 씨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혜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혜숙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환인데 현재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혜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았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라윤이가 왜 우리 애가 올빼미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혜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60살 김혜숙. 10년 전 남편 서동철을 지병으로 잃고 홀로 딸 설아윤을 키워왔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이제 27살이 된 라윤이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엄마를 늘 걱정해주는 착한 딸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라윤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귀 혈액질환이라는 진단.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보호자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혜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분 병실로 옮겼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혜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혜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713호입니다. 간호사가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라윤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혜숙은 라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라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라윤아. 혜숙은 라윤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 안을 물들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혜숙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혜숙은 라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고 있었어요. 신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라윤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하지만 해숙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라윤의 손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밤새 라윤의 손을 잡은 채 앉아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뒤에 간호사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보호자님, 해숙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젯밤과 달랐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해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어젯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골수 이식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해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통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이 담당 의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숙은 두 손을 모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해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기증자 분과의 일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식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이 정도 일치율은 보통 직계 가족 사이에서만 나옵니다. 해숙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직계 가족이요? 네. 일치율이 거의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담당 의사가 해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제자매, 특히 자매 사이에서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순간 해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매라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라윤이는 외동인데요. 외동이라고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치율은 정말 자매 사이에서나 나오는 수준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되듯 해숙의 머릿속에서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분만실, 라윤이를 낳던 그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둘째는 숨을 못 쉬었어. 태어나자마자 하늘 날아갔대. 보호자님? 어렴풋한 목소리에 해숙의 시선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해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자녀를 두신 적은 없으신가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요? 담당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라윤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둘째는 해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출산 직후 숨을 거뒀어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일단 기증자분 덕분에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해숙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의 수준의 일치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둘째는 분명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례도 없었어요. 아기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죽었다고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혹시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에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평생 가족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잠의 수준의 일치율.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김혜숙 정신 차려. 지금은 라윤이가 중요해. 해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라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라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라윤아. 해숙은 라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 내가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 불안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의 가슴속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라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수혈 덕분에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라윤이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며칠째 병원에만 계시잖아요. 옷도 갈아입으셔야죠. 라윤의 말에 해숙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었어요. 그래, 잠깐 다녀올게. 해숙은 라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해숙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인데도 마치 오랜만에 온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그날 깨다 만 빨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라윤의 블라우스가 의자 위에 걸쳐져 있었어요. 해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의 수준의 일치율. 담당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라윤의 옷가지를 챙겨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어요. 가방에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옷장 옆에 낡은 나무 서랍장이 있었어요.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장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였어요. 지갑, 안경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해숙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시계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의 체온이 느껴질 것 같았지만 차가운 금속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은행 통장, 보험 서류, 영수증들. 해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 구석에 뭔가 보였습니다. 해숙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어요.
반으로 접힌 종이였습니다.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종이는 반쯤 찢어져 있었어요. 글자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해숙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27년 전, 라윤이 태어난 그 해였습니다. 해숙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숨이 막혔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되듯 해숙의 머릿속에서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27년 전 분만실. 진통이 시작됐어요.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줬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왔어요. 첫째 나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둘째도 곧 나와요. 간호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다시 온 힘을 다했어요.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 해숙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선생님, 이 아기 다리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어요. 해숙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서동철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아기들은? 해숙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해. 딸이야. 동철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는? 해숙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돌렸어요. 해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둘째는 숨을 못 쉬었어. 뭐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늘 날아갔대. 동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까 울음소리 들었는데. 해숙이 동철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당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동철이 해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해숙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보여줘, 둘째 얼굴이라도 보여줘. 여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동철이 해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이제 첫째만 생각하자. 응? 우리 건강한 딸이 있잖아. 그 애를 잘 키우면 돼. 해숙은 그날 이후 둘째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해숙의 눈물이었어요. 해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안, 서랍장, 손에 쥔 입양 동의서. 현실이었습니다. 해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입양을 보낸 거였어? 해숙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해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다시 펼쳐 들여다봤어요. 서울시 입양센터.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봐야 해. 해숙은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해숙은 입양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사무실. 책상 뒤에 50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 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27년 전이요? 여직원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제 남편 명의로 신생아를 입양 보낸 기록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해숙은 가방에서 입양 동의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직원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서동철 27년 전이면 오래됐네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여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네요. 해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동철 씨 명의로 신생아 한 명이 입양 보내진 기록이 있습니다. 해숙은 책상을 붙잡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여기 기록에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여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이요. 해숙이 여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직원은 해숙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여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상 입양가정의 연락처는 바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럼 아무 방법도 없는 건가요? 여직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대 부모님께 의사를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부탁드려요. 제발 꼭 좀 전해주세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숙은 병실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해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숙님 맞으시죠? 어제 방문해 주셨던 입양센터입니다. 해숙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됐나요? 유가족분들께 연락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숙은 숨을 죽였어요. 기증자 안나영 씨의 사진 한 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의 연락처도 드릴 수 있고요. 해숙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언제 갈 수 있나요? 지금 오실 수 있으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숙은 복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전 11시.
입양센터 2층 작은 상담실. 해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끝에 걸쳐 앉았어요. 책상 건너편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앉았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해숙님,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증자 안나영 씨는 3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가족분들의 동의로 장기 기증이 진행됐습니다. 복지사가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보세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보였습니다. 27, 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눈, 라윤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라윤이 웃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코, 광대뼈, 얼굴형 모두 닮아 있었어요. 해숙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아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양부모님 연락처입니다. 복지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최순덕, 안영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주소도 알 수 있나요?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해숙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은 가져가실 건가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해숙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1시, 해숙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라윤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윤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엄마. 라윤이 해숙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입꼬리, 코. 방금 본 사진 속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라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해숙을 바라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라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라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서 진찰 한번 받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흔들렸어요. 라윤의 눈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라윤을 보다가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딸이. 해숙은 라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라윤은 엄마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어요.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해숙은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동. 해숙은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라윤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윤아. 네, 엄마. 엄마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옷 좀 더 챙겨올 거야.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해숙은 라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오후 2시. 해숙은 낡은 주택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2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시멘트로 지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작은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안나영이라는 분이 여기 살았나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앤 우리 딸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달 전에 세상을 떠났죠. 해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제 딸이 나영 씨의 기증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가 문을 더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숙은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액자들. 해숙의 시선이 액자들에 멈췄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아기 사진, 어린아이 사진, 학생 사진, 성인이 된 여자 사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영. 해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기 때 사진. 발에 깁스를 한 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사진.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조금 절뚝이는 듯한 자세였지만 밝았습니다. 고등학생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나영은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나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최순덕입니다. 순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순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따님이 나영이 덕분에 살았다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이 희귀 혈액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나영 씨가 골수를 기증해 주셔서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영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오히려 다행이에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영이는 항상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해숙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덕 씨, 나영 씨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입양했어요.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오래 아이를 못 가졌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순덕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27년 전 입양기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왔어요. 발에 장애가 있었죠?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양쪽 발이 안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했죠.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선물 같은 아이였어요. 처음 안았을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받게 하셨나요? 네. 여러 번 받았어요. 어렸을 때 3번, 초등학생 때 2번. 깁스도 오래 했고요. 순덕이 아기 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봐요. 발에 깁스하고 있죠?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해숙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하얀 깁스를 한 채 웃고 있었어요. 다 나았나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조금 절뚝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갔어요. 회사도 다녔고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겠어요. 나영이가 스스로 잘 자란 거죠.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덕 씨. 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이 해숙을 바라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영 씨의 친엄마 같아요. 순간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친엄마시라고요? 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전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출산 직후 죽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입양 동의서를 발견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둘째가 죽은 게 아니라 입양 보내진 거였다는 걸.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 아기가 안나영이었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나영이 친엄마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애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순덕이 한참을 말없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네요. 네.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영이를 버린 게 저는 아니지만 지키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 순덕이 일어서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영이가 남긴 일기예요. 순덕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순덕이 공책을 해숙에게 건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영의 글씨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오늘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물어보셨다. 나영아, 친부모님이 궁금하지 않니? 솔직히 궁금하다.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아마 장애아였던 나를 키울 수 없어서였겠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거나. 이해한다. 하지만 섭섭하지는 않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나를 계속 도와주셨다. 동사무소에서 치료비 지원이 나왔다고 했다. 익명의 기부자였다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다. 해숙은 익명의 기부자라는 글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누가 나영이를 도와준 거지?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봤어요. 저기, 이 익명 기부자라는 분은 누구세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몰라요. 모르신다고요? 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나영이의 치료비와 활동비를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고 하셨대요. 순덕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금도 누구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덕이 벽에 걸린 나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청소 일을 했어요. 나영이 수술비랑 재활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죠. 그랬군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영이한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오늘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회사에서 캠페인을 했다. 나도 신청했다. 친구가 물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다. 해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덕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나영이는 행복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발이 불편했지만 그 애는 늘 웃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죠. 제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줄 몰랐어요. 둘째가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순덕은 해숙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나영의 사진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6시. 해숙은 순덕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해숙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나영의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어요. 순덕이 복사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입양 동의서를 찾았던 그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서랍장 앞에 앉았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서랍이었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첩들이었어요. 해숙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4월 3일. 해숙은 계산했습니다. 19년 전 라윤이가 7살 때였어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입양기관에 전화했다. 용기가 필요했다. 손이 떨렸다. 입양 보냈던 쌍둥이 아이의 소식을 물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 주소를 물었다.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름은 알 수 있었다. 구로동. 가봐야 한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구로동에 갔다. 입양기관에서 들은 정보로 집을 찾았다. 시멘트 단독주택이었다.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대문 앞에 섰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24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해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되듯 시간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27년 전 1998년 서동철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무거웠어요. 아기의 양쪽 발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발이 심하게 안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평생 걷지 못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 번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최소 3번, 성장하면서 추가 수술도 필요할 겁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오래 받아야 하고요. 깁스도 몇 년은 해야 합니다. 동철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술비만 수천만 원은 들 겁니다.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의사가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떴어요. 동철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수천만 원. 동철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매달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첫째 라윤이도 키워야 했어요. 그리고 해숙은 쌍둥이를 낳느라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동철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산모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동철은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해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기들은요? 동철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첫째는 건강해. 딸이야. 둘째는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여보, 둘째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는 숨을 못 쉬었어. 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태어나자마자 하늘 날아갔대. 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짓말이지? 아까 울음소리 들었는데. 해숙이 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동철이 해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여줘.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줘. 여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이제 첫째만 생각하자. 응? 우리 건강한 딸이 있잖아. 그 애를 잘 키우면 돼. 동철이 해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물어볼 힘이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동철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발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동철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동철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은 입양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저희는 해줄 수 없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보신 거 맞으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철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동철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새로운 가정으로 갔습니다. 동철은 해숙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철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라윤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어요. 작은 아기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발에 붕대를 감은 채 혼자 울고 있었어요. 동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7해가 흘렀습니다. 라윤은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동철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입양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서동철은 구로동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종이 쪽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어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멘트로 지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동철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동철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왔나 봅니다. 동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집안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의 발이 멈췄어요. 마당으로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이는 발을 약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얼굴, 라윤과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웃는 모습까지. 동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나영이 착하지.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나영. 동철의 둘째 딸 이름이었습니다. 나영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녁에 뭐 먹어요?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요. 나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철은 대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발은 불편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 키워주시는구나. 할머니와 나영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동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말해야 하나? 내가 친아버지라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 나와서도 한참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나영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너를 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동철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사무소 앞을 지나갔어요. 동철은 멈춰 섰습니다. 동사무소 문을 바라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철은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해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야간 알바를 왜 해요? 당신 당뇨 있잖아요. 컨디션 조절도 해야죠. 라윤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 동철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몸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동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당뇨 수치가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알바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동사무소로 보내는 기부금이었어요. 그건 바로 나영이를 위한 익명의 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동철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철의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밤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해숙이 모르게 손발이 저렸어요.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해숙과 라윤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라윤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동철은 라윤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이도 이렇게 컸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동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빠? 라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숙이 동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동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이 그랬던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이 일기장에서 봤던 익명의 기부자가 당신이었어요. 해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은 나영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켜봤던 거예요. 해숙은 일어나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해숙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나간 돈이 찍혀 있었어요. 구로동 사무소 기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해숙은 통장을 꽉 쥐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해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죠. 저한테 말해줬으면 함께 감당했을 텐데. 해숙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라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라윤아. 해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라윤이 돌아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해숙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어요. 라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요. 라윤이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이 이틀 후잖아요. 빨리 받고 싶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렸어요. 라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기증자가 동생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술 앞두고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컨디션이 나빠지면. 해숙은 라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라윤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어제부터 표정이 이상해요. 라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라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라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근데 저 이상한 꿈 꿨어요. 해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꿈? 네. 그저께 밤에요. 라윤이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꿈인데? 해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지금처럼요. 라윤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뜨니까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누가? 여자였어요. 제 또래 같았어요. 라윤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해숙은 숨을 죽였어요. 얼굴이 보였어? 네. 라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똑같았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다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라윤이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했어? 해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라윤은 눈을 감았어요. 미소 지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라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언니 괜찮을 거야.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해숙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깼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라윤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꿈인데 느낌이 너무 생생했어요. 라윤이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해숙은 라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우세요? 라윤이 놀라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라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라윤은 기다렸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라윤아.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너는 쌍둥이로 태어났어. 라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쌍둥이 동생. 해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몰랐어. 아빠가 동생이 출산 직후 죽었다고 했거든. 해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동생은 죽지 않았어. 입양 보내진 거였어. 입양요?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동생은 발에 장애가 있었어. 아빠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해숙이 라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입양 보냈어. 엄마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라윤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라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세상을 떠났어. 3개월 전에. 네. 교통사고였어. 뇌사 판정을 받았어. 해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라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제 기증자가.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의 쌍둥이 동생이야. 라윤은 입을 막았습니다. 이름은 안나영이었어. 해숙이 말했습니다. 나영이. 라윤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대. 해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라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영이가 저를 살린 거예요? 라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생이. 라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가 저를 위해. 라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해숙은 라윤을 안았어요. 미안해, 라윤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라윤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라윤이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 꿈이. 라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이었구나.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영이가 너한테 온 거야. 라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영아. 라윤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틀 후, 수술 당일 아침, 해숙은 병실에서 라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엄마. 라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해숙이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나영이가 지켜줄 거야.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실로 이동 준비하겠습니다. 네.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문 쪽을 돌아봤어요. 순덕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해숙이 일어섰습니다. 늦지 않았죠? 순덕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다행이에요. 순덕은 라윤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라윤은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은 라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영이랑 정말 똑같네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윤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잠시 후 라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영이 가족분이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영이를 키운 엄마예요. 순덕이 라윤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라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나영이도 이렇게 예뻤어요. 죄송해요.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나영이가. 아니에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영이는 지금 너무 기쁠 거예요. 그게 자신의 친언니라면 더더욱이요.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이거 받아요. 순덕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은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나영이가 제일 아끼던 목걸이예요. 순덕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나영이 20살 때 선물했어요. 나영이는 이걸 항상 차고 다녔죠.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사고 났을 때도 차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려받았죠. 순덕은 목걸이를 라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라윤 씨가 차요. 제가요? 라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요. 나영이가 당신한테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친언니니까요. 라윤은 목걸이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중히 할게요. 순덕은 라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술 잘 받고 나와요. 나영이가 지켜줄 거예요. 네.
라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해숙을 돌아봤어요. 해숙 씨, 네, 순덕 씨.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올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다시 한번 라윤을 바라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해숙은 라윤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라윤의 목에 걸어줬어요. 은빛별이 라윤의 가슴에서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라윤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 나영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 나영이가 너랑 함께 있어.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침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라윤아,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네, 엄마. 라윤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침대가 수술실 앞까지 왔습니다. 라윤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나영아, 함께 해줄 거지. 라윤이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나영아, 언니를 부탁해. 해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라윤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라윤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링거를 끌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라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팔을 살짝 벌렸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라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윤아, 너 원래 햇살 별로 안 좋아했잖아. 지금은 너무 좋아요, 엄마. 라윤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수술 후부터 자꾸 햇살이 그리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들어왔어요. 순덕은 창가에 선 라윤을 보고 멈춰 섰어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서 있는 라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영이. 순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라윤이 눈을 떴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순덕은 라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나영이도 똑같이 했어요. 매일 아침 창문 열고 햇살 받으며 서 있었죠. 라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영이가 당신 안에 있어요. 순덕이 라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쌍둥이니까요. 해숙도 일어나 라윤에게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한 달 후, 라윤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해숙과 라윤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라윤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긴장돼요, 엄마. 나도 그래. 차는 작은 공원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순덕이 서 있었어요. 해숙 씨, 라윤 씨. 세 사람은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풍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어요. 순덕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작은 묘비가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이었어요. 햇살처럼 따뜻했던 우리 딸 안나영. 라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나영아. 언니야. 우리 처음 인사하네. 라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내 목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지켜봐줘.
해숙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영아, 엄마야. 너의 친엄마.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덕이 해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해숙 씨, 나영이는 행복했어요. 저희가 사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숙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라유는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나영아, 너는 내 안에 있어. 라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야. 영원히. 해숙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라윤은 묘비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나영아, 사랑해. 고마워.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돌아서서 길을 내려갔습니다. 순덕이 가운데, 해숙과 라윤이 양옆에서 팔짱을 꼈어요. 세 사람은 단풍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라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조건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응원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올빼미 사연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